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서 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아동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피해 아동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오피스텔에서 남성 2명과 함께 있는 아동을 찾았을 때 아동은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아동이 오피스텔 안 보일러실에서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감금을 당했을지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친구 사이인 두 남성은 성폭행과 감금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보강한 뒤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리로 된 욕실 샤워부스가 갑자기 깨졌다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설업계에선 샤워부스용 강화 유리가 외부 충격 없이도 깨지는 현상을 자파라고 하는데요. 낡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원인이 불확실한 탓에 샤워를 하다 유리가 터져서 크게 다쳐도 이 책임 소재가 모호해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도 이 샤워부스 자파를 겪었다는 피해 호소가 적지 않은데요. 2018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 피해는 149건이나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보상 방안도 없는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에 시작된 일상회복, 그런데 그 결과는 확진자,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급증이었습니다. 준비 부족만 드러낸 채 정부는 다시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사적 모임은 4명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밤 10시로 제한하는 등 검토 중인데 4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거리두기를 예고한 만큼 인원 제한을 포함한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큰 틀의 거리두기 확대와 손실 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 정부의 이 같은 예고에 한마디로 폭발 직전입니다. 제대로 영업을 못한 지 벌써 2년, 더 이상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데요. 자영업자 단체는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더니 그 실패의 책임을 또다시 자영업자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방역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총궐기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850명으로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8,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3만 6천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5만여 명이 늘어나서 총 4,310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4,180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탓에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곳곳에는 비예보 나와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 들어서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7도, 한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3도 선이 예상됩니다. 비나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요. 또 도로도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산업 구조가 기계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이미 변화가 됐죠. 네. 그리고 또 융합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융합, 소프트웨어
알긴 알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건 또 막막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와 지역 특화 산업이 만나 막연하기만 했던 미래가 현실이 되고 또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신기술 융합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수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이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는 익숙하지만 그래도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께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단어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드웨어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요. 저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기계 장치들을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이런 기계 장치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그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게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부터 참 이게 생소하고 어려워서. 어려워요. 네. 먼저 소프트웨어 융합 이 부분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소프트웨어 융합을 조금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그 지역에 내려가 보면요. 네. 다양한 네. 특화 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울산의 조선해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에너지라든지 네. 강원의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산업 분야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산업 분야가 원래 기반 산업으로서도 역할을 하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되면서 다양한 신서비스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접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융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붙는 클러스터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클러스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단어처럼 저희가 이제 집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집적인데 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의 집적의 의미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이 생태계 요소들이 다양하게 한 곳에 집적돼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기업, 인력, 그다음에 대학, 연구소 등등이 모여서 네트워크화를 이루고 거기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 이것은 지역의 특화 사업에 네.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서 융합시켜서 여기에 새로운 산업, 일자리, 또 시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주로 어느 지역에 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특화 분야와 융합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아마 지금 화면에서 지도로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뭐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정보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경북 포항의 모빌리티라든지 부산의 스마트 물류라든지 아마 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각각의 강점들을 갖고 있는 분야들하고 접목해서 저희 클러스터들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역 옆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저희 사업은 지금 이제 총 두 가지 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환경들이 아주 열악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기본 여건인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안에 기업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주고요. 최근에 아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들을 좀 네. 지원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소프트웨어 융합해서 개발하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분야들의 서비스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스마트 농생명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어르신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 농촌 현장에 가보면 그 트랙터라든지 이런 농기구들을 타시고 다니는 네.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농기계에서 떨어지신다거나 농기계가 어떤 고랑에서 이렇게
잘못된 맞아요. 각도로 해서 넘어져서 네.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은데 외지다 보니까 네. 그런 대응들이 빨리 되지 않아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여기서 아이디어를 넣어서 개발한 제품은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랑 그다음에 저희 센서 기술을 거기 그 농기계에다 붙여서요. 이제 이 농기계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게 나타난다거나 각도가 달라진다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면 네. 그거를 이제 중앙 관제하는 쪽에 데이터를 넘겨줘서 저희가 뭐 119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 빨리 출동할 수 있게 해서 이런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더 저희도 이제 좀 힘이 나는 부분은 네. 지금 전북에 있는 14개 시군구에서 한 네. 1000여 대의 농기구에다가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시니까 이해가 탁 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목숨까지 구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외진 곳에서는 사고가 나도 인적이 너무 드물다 보니까 누구한테 신고하기도 뭐하고 그 상황에서 대처하기도 힘든데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을 통해서 그게 해결된다니까 너무 좋은데 다른 사례도 또 있습니까? 또 다른 사례는 저희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시는 식당 쪽인데요. 아마 포스 기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네. 포스 기계는 저희가 생각하기엔 가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는데 이 안에 저희가 그 데이터 플랫폼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식자재를 구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주문량에 따라서 아 이런 식자재들이 빨리 떨어졌으니까 빨리 주문한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유통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평소보다 더 식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그런 주문 시스템을 포스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들이 직접 하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잊어서 혹시나 나중에 좀 갑자기 급작스럽게 해야 되는 일들을 빨리 지능화시켜서 이해도 하기도 쉽게 해주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춘천에 가면 이제 토이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저희가 만든 이제 로봇이 직접 그 박물관 전체를 안내해주는 예. 경우들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례를 들으니까 확실히 더 이해가 네, 되는 것 네. 같아요. 지역 특화 산업과 함께 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다가 아닐 것 같거든요.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가 이뤄낸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다양한 성과들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들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7,100여 개의 고용 효과를 저희가 발생시켰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제품처럼 소프트웨어를 통한 신사업화 서비스 모델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상용화 지원한 성과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융합 인력들을 한 3,700여 명 정도 저희가 그 배출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성과 중에서 특히 일자리 요즘 중요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좋네요. 네, 요즘 같은 취업난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이 취업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회사는 초소형 IoT 모듈을 제작하는 기업이고 20년도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과제에 선정되어 신규 채용 지원을 통해 올해 4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인공지능 챗봇 개발을 통해 캐릭터를 입힌 관광 안내 로봇 펠리엇을 탄생시켰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숲속 배달부 빙빙 안내 로봇이 바로 저희가 개발한 제품인데요. 현재는 춘천 토이로봇관에서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향후에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네요. 네, 저희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좀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라든지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지도에서 12개 지역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역도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기회가 좀 전국에 뿌리내릴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꿈이 있다면 지역들이 각각 어떤 디지털 거점으로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관의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ICT 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기업의 82%, 매출액의 88%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디지털 혁신 거점도 조성하고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더욱 발전해 나가서 모두가 더 편안해지고 활기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딱 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네.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뭘 원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영화처럼 네. 제가 좀 아쉬운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네.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과거에 어떤 실수를 만회하는 그런 능력? 네, 그게 더 좋아지는. 아, 네. 그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그것도 좋죠. 그런 능력. 네. 어떤 주식이 오르지? 이런 능력이 네.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오늘 기능 한국인에서 소개될 이분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답니다. 예, 한번 만나보실까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기술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명장 기능 한국인.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룬 비결을 만나봅니다. 기술 말고도 남다른 능력을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무슨 능력일까요?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미래를 백발백중 맞춥니다. 미래를 본다고요? 지금까지 이런 기능 한국인은 없었는데요. 미래를 보신다는데 맞으세요?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매출 500억 회사가 됐다는데 그저 운이라고만 할 수는 없죠. 저도 미래를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죠. 99%까지는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세상사라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종현 씨.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알아봅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자를 찾아서 그의 회사 근처로 달려간 제작진. 그들의 레이더망에 조금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데요. 와, 여기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지하에 무슨 콤비아를 깔아놓으면 지하로 이렇게 집화장으로 가게 되면 일일이 수거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어머, 정말 신박한데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출근길에도 아이디어가 샘솟는 종현 씨.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금방 회사에 도착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가 평생을 일군 일터입니다. 좋은 아침. 선생님 오늘 또 무슨 생각하면서 오셨어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자동화로 집화장을 보내는 그 콤비아를 넣을까 하고.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래? 그냥 돈은 많이 나가겠지? 네, 많이 나가겠습니다. 하면 우리 대박 날 텐데. 처음에는 되게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에 하셨던 말씀도 이렇게 막 실현되는 걸 보고서 이렇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믿고 따르는 리더 종현 씨. 그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물인데요. 이게 이제 노라. 커브 노라. 콤비아.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요? 물류 창고에서 많이 쓰이는 그것.
물건을 이동시키는 운반 장치 컨베이어입니다. 이게 업종에 따라 형태가 다양한데요. 종현씨네 회사에서는 다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10m고 20m고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다 용접 타입으로 하는데 지금 다 줄이시고 가죠. 예전에 컨베이어를 만들 땐 모양과 길이에 맞춰서 용접했는데요. 그래서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운반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세상에 없던 컨베이어 제작법을 만들어낸 종현 씨.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대량 생산하는 거 시스템을 크게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대기업처럼 저희가 그 큰 공장을 가질 수 없으니까 레고처럼 볼트 타입으로 설계를 이제 한 게 된 거죠. 공장 규모가 작아도 대형 컨베이어를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개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준 조립형 시스템. 와, 정말 대단하죠? 이 아이디어는 컨베이어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켰고요. 종현씨네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습니다. 연 매출 500억 원 달성엔 늘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한 그의 능력도 큰 역할을 했죠. 우리 회사 제일 작은 겁니다. 프로젝트가. 이게 작은 거예요? 뭐 150억, 뭐 100억 따는 거는 기본이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종현 씨도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는데요. 그에게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중학교 시절의 일입니다. 불우이웃 돕기로 전교생이 쌀을 모으던 날, 종현아, 내일 아버지 모셔오너라. 이 한마디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도 피지도 않았고 공부도 못한 것도 아닌데 아버님 오셔오라니까 참 왜 그럴까 그랬는데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온 아버지께 친구들이 모은 쌀이 전해졌습니다. 저도 창피했는데 아버님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자식 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그날 이후 종현 씨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잘못 본 거 아니죠? 오래 쓰다 보니까 망가져가지고 아유 꼬다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AS를 못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열어요. 이 가방을 품고 20년 동안 안 다닌 곳이 없다는데요. 가방이 그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그 애끼고 열심히 살았고 남의 거 탐내지 않고. 종현 씨가 처음 시작한 사업은 부품을 가공해서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렸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오늘만 살 게 아니라 내일을 보고 살아야겠다. 좀 눈을 돌리게 된 거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식견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했죠. 더 열심히 보는 건 오늘의 증시. 그에게 주가는 산업의 흐름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거야. 네. 뭐 주식을 좀 이렇게 보니까 내년은 부품 회사에 자동화가 좀 많을 것 같아. 그쪽 영업 좀 해보지. 네, 알겠습니다. 그 20년 전에 10년을 내다보시고 20년을 내다보시고 진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미래에 먹거리를 위해서 발명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특허도 많이 획득하셔가지고 하여간 대단한 분이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사업을 시작했을 땐 자동화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요. 곧 그런 날이 오리라 예측한 종현 씨.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동화 설비 기술 연구에 모든 것을 투자한 결과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외출에 나선 종현 씨.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으리으리한 건물로 곧장 들어간 종현 씨.
그런데 사람도 통 보이지 않고, 아니 여긴 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저희 연구소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종효 씨. 그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한 번 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죠. 아직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 9층 건물 전체를 연구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효 씨는 요즘도 매일 신기술을 고민 중인데요. 부두에 화물 터미널을 이게 무인 자동화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이제 무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를 지나서 배에다 저렇게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실는 거죠. 자동으로. 이 상상도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요, 종효 씨. 미래를 보는 방법은 언제 알려주실 거예요? 이거는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는 거를 예측을 좀 하지만 그 확률이 30%만 있다면 끝까지 합니다. 제 미래를 제가 만들어 가는 거죠. 항상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내일을 준비해온 종현 씨. 그를 성공으로 이끈 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대로 미래를 만들어 온 뚝심 아닐까요?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친환경에 사활을 거는 기업들입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선언을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상용에 힘을 쓰고 있고 이렇습니다. 네.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기업들 관련 얘기 나눠보기 이전에 먼저 얼마 전이었죠. 한국인이 배출하는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요. 네. 1인 기준 세계 3위라는 네.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국립과공학의학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2016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88kg으로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독일, 태국,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일본이 38kg, 중국이 16kg인 것에 비교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88kg. 그러네요. 좀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 플라스틱 배출량이 그 정도면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초창기 1960년대, 네. 1966년만 봐도 2천만 톤 정도였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는 거의 3억 8천만 톤, 4억 톤이거든요. 와. 20배 가까이가 이 짧은 기간 동안 늘어났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플라스틱은 만들 때도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환경을 해치지만 만들고 나서 처리가 일단은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한 해 평균 바다에 버려지는 이 플라스틱 800만 톤입니다. 1분마다 이야. 덤프트럭 한 대씩을 그냥 바다에다 이야. 쏟아부는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과 또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그야말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요. 기후변화가 이상기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각국의 기업들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탄소 배출량 감축 여기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일단 G그룹 볼까요? 네. 그룹 같은 경우에는 포장 같은 네. 것들, 또 유통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G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죠. 이 리테일 부분에 있어서 회사를 좀 보면 지난해 말에 투명 페트병 분리하는 캠페인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야. 또 배달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배달 같은 경우에 이제 근거리 편의점 같은 것들을 플랫폼으로 하는 도보 배달. 그래서 배기가스를 줄이는 또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 G그룹의 홈쇼핑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장에 있어서 네. 지금
왜냐하면 홈쇼핑은 뭐 냉동, 냉장, 포장 많지 않습니까? 네. 친환경 포장재 적용률을 70%를 넘겼다. 그리고 패션, 의류, 이 옷 만드는데도 요즘에 이제 재생 제품을 많이 씁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친환경 전략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탄력 받았습니다. 자, L그룹 같은 경우는요, 2050년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배출량 수준인 그 1,000만 톤으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사업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2050년 L그룹의 탄소 배출량인 약 4천만 톤 규모로 전망돼서 탄소 중립 성장을 위해서는 3천만 톤 이상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2억 2천만 그루를 심어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자, 이를 위해서 L화학은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S그룹을 볼까요? S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모놀리스사에 투자하면서 청록수소라는 이 친환경 수소 사업에 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수소는요,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그린 수소, 뭐 블루 수소 이 급이 좀 있거든요. 네. 청록수소는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추출해내는 건데 메탄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고온 반응기에서 이 분해내는 겁니다. 수소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마 S그룹은 2025년까지 28만 톤 규모의 청정 수소를 생산해내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수소 산업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기업 환경은 친환경이 화두가 되고 있고 네네. 이제 미래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사실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요.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졌어요. 그렇죠. 배달 음식도 그렇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좀 생각하는 그런 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 갑오로 남겨야 할 패딩 계급도가 뭐길래입니다. 고가의 아웃도어 패딩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부모들에겐 등골 브레이커 같은 존재죠. 수십짜리 신발에 또 수백짜리 패딩, 수십짜리 시계에 또 으스대지 개닉. 교육은 산으로 가고 학생도 산으로 가. 21세기 계급은 반으로 딱 나눠져 있는 자와 없는 자, 쉬는 자와 없는 자, 입은 자와 벗는 자, 또 길을 써서 얻는 자. 이게 뭔 일이니? 유행에서는 밀리니? 때를 쓰고 애를 써서 얻어내지 찔리지. 가족 찬 패딩 마냥 욕심을 계속 차. 휴지는 부모 등골을 받아. 아니, 저는 솔직히 패딩 계급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어떻게 얘기하면 비싼 거 입는 사람이 그렇죠. 계급이 높다 뭐 이런 거죠? 네네, 줄 세우기를 하는 건데요. 저도 그걸 봤는데 최근 뭐 10대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서 패딩 계급도라는 그 사진들이 굉장히 화제라고 합니다. 네. 패딩 계급도가요, 지난해 한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상품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근데 비싼 가격대부터 저렴한 가격까지 패딩 서열을 6등급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최상위급으로 분류되는 우리 집 갑오 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 몽 땡땡땡 이거하고 영국 브랜드 나 땡땡땡이 차지했는데 네. 몽 땡땡땡 가격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나 땡땡땡 패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420만 원까지. 엄청나죠? 패딩이요? 예, 패딩 하나에 420만 420만 원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 뭐 가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데요? 그렇죠, 가보죠, 가본데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 계급 있는데 대물려 입어라는 이제 바로 밑에 계급이 있다라고 대물려 입어. 캐나다 입어. 쪽의 브랜드들이 좀 있습니다. 무 땡땡땡, 아. 또 캐 땡땡 땡땡. 예. 또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왔다고 하는 노 땡땡 패딩 등인데 네. 가격대가 한 2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형성 중이고요. 아. 그 다음 밑이 이제 10년 입어. 진짜 여기도 외국산입니다. 이태리 네. 수입 네. 브랜드들인데요. 이 파 땡땡땡, 에 땡땡땡, 뭐 네. 피어 땡땡땡 등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5년 버텨. 5년 버텨. 10년 입었으니까 네. 5년 버텨는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들 있죠. 아. 브랜드를 아실 텐데 그게 5년 버텨 계급의 형성을 그래요? 되고 있습니다. 네, 계급에 붙는 이름도 재밌네요. 5년 버텨, 그렇죠. 뭐 대물려 입어. 그러면 이제 하위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5년 버텨 아래 계급이 따뜻하면 됐어. 이거. 그리고 마지막 최하위 계급이 SPA라고 하죠. 제조 유통 일관형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들이 차지했는데 이 계급의 이름이 막 걸쳐. 무슨 뭐 이게 뭐 아니
인디언들 이름도 아니고 막걸처입니다. 막걸처 이름을 올린 국내 대표 SP 브랜드는요.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10만 원도 채 안 되는 가격에 네. 패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따뜻하면 됐어. 이것도 네. 한 10만 원 정도 가격대면 비싸죠. 이것도 비싸죠. 네. 아니 그리고 솔직히 학생들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막 많이 활동하고 노는데 네. 그 찢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거 어떻게 놀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패딩 네. 뭐 계급도 네네. 이게 나오면서 이 네티즌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리꾼들 입장이 좀 네. 갈렸어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반응, 예, 웃기만 어렵다 이런 반응 두 가지 엇갈렸는데 재밌다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서는요. 아 요즘 시대 자기 만족이다. 아 내 돈 주고 내가 산다는데 나쁘게 볼 곳이 뭐가 있냐. 그리고 자기 과시한 방법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에 웃기만은 좀 어렵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시게 되면 아 이런 거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식 키우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진짜 수백만 원대 패딩 많이 입고 다닙니까? 그러게, 저 진짠가? 그렇습니까?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저 진짜예요. 근데 이 네. 패딩 계급도가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신 말 중에 등골 브레이커 네. 들어보셨죠? 네. 아이들이 엄마 등골 휘게 하는 정말 비싼 패딩 정말 사달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 그것부터가 저는 패딩 계급도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2011년이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찾아보면 등골 브레이커 또 이 뉴스가 정말 많은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는데 네. 그 노 땡땡땡이라는 아웃도어 브랜드 네네. 자체에서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패딩들을 쭉 가격으로 세워 놓은 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맨 위가 대장 그리고 맨 밑에 뭐 일반 신문, 뭐 신분, 중상위권 뭐 이런 식으로 신분을 정해지게 된 건데 가장 최하위 저 브랜드에서 25만 대를 입으면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고요. 가장 비싼 70만 원대 모델을 입으면 이제 대장으로 오른다라고 해서 큰 사회 문제가 됐었고 저렇게 되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계속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아마도 패딩 계급도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입는 그 패딩이 있어요. 네네. 그걸 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다 입는다고 교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네. 왜 좀 질 안 좋은 학생들이 야 일로 와봐 하고 돈 뺏어가는 네, 학생들이 맞아요. 그때 그 뉴스 있었어요. 패딩을 뺏어갔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글쎄 학생들이 이 계급도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랬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몇 년 전이었잖아요. 그냥 노땡땡 브랜드의 옷이 중고등학교 지나가면 다 시커매. 다 노땡땡이야. 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세요. 네, 특히 어느 학교 졸업식 야, 진짜 사진이 교복이네. 화제가 됐는데 다들 저를 입고 있어요. 노땡땡 패딩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하라 이런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닌데 다들 노땡땡이야. 다 이거 입고 북극의 졸업식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노땡땡 브랜드의 점퍼가 유행하면서 당시 이에 따른 범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벌어졌어요. 네. 친구의 이 브랜드 옷을 빼앗거나 아니면 이 패딩을 사기 위해서 빈집 터는 청소년 빈집 터리범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네, 아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안 사줄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제 주변에서 보면 아이가 기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는데. 이게 없어서. 근데 이제 뭐 학원비에 뭐 애 2명 이상 있으면 맞아. 아시겠지만 네. 참 힘든데 애가 기가 죽어 있어서 물어보니까 자기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 안 사줄 수도 없잖아요. 네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때도 갖고 싶은 브랜드가 있었어요. 나이스, 뭐 이런 거 너무 갖고 싶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무신에다가 요거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럼. 신고 다닌 적도 있었는데 네. 부모 눈치 보여서 집안 형편 아니까 그거 좀 사주세요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은 집안 형편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입고 싶어. 특히나 아이들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당할까봐 루저가 될까봐 그래서 그 옷을 꼭 입어야만 한다는 그 인식이 너무 슬픈 거죠. 아니 이것도 라떼는 말이한데 우리 때는 진짜 고무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나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고무신 이렇게 딱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이스 아차차 뭐 이런 거. 그런 친구들이 더 셌어요. 네, 이런 거 제대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네. 맞아, 근데 맞아. 이제는 아니란 거죠. 오죽하면 학부모님들한테서 그 노땡때가 나왔다라는 말까지 나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이들이 100만 원대 패딩을 원하고 있거든요. 너무 비싸. 그래서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기름을 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쟁적으로 패션 업계가 더 비싼 제품을 막 출시하고
하고 맞아요. 아이들을 겨냥하고 그러거든요. 패션 업계 또 의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리 돌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또 살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오히려 스스로 또 자가당착 또 피해 손실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롱패딩이거든요. 4, 5년 전에 이제 롱패딩을 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첫 해에는 정말 짭짤한 수익을 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롱패딩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웃도어뿐만이 아니라 전 패션 회사, 의류 만드는 곳들은 다 롱패딩을 쏟아낸 겁니다. 근데 이제는 수요 공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수요가 다 찼는데 저렇게 쏟아내면서 그때 엄청난 재고, 롱패딩 재고가 쌓였고 뭐 큰 폭 할인에 뭐 회사의 뭐 실적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던 또 네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 롱패딩도 말이에요. 그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그 스포츠 맞아요. 뉴스에 자꾸 롱패딩을 입고 나와요. 네네. 멋있거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명 연예인들이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롱패딩 입고 다 그쵸. 밖에서 그래요. 그거 보고 아이들이 야 나도 저거 하나 있어야지 이러는데 근데 그렇게 비싼 브랜드의 그 패딩은 그래 따뜻합니까? 저거 따뜻하자고 입죠. 따뜻하죠. 따뜻한데 중요한 거는 과연 그걸 우리나라에서 어울리냐의 문제입니다. 앞서 이제 맞아요. 비싼 패딩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캐나다 쪽 볼까요? 네. 바로 밑에 최상위급 바로 밑에 데블려 이버 쪽에 있는 캐나다 브랜드들이 참 많은데 저쪽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영하 한 30도 쪽에 맞게끔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저걸 소비해야 될 분들은 남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새벽까지 일하는 카메라 감독님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입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작년 겨울 평균 기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영상 3.1도입니다. 지금 영상 3.1도인데 마이너스 네, 30도짜리 입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적합한 것들을요. 네. 근데 그 캐나다 저거는 저도 알아요. 그때 저 빨간색 저 캐나다 저게 네. 무슨 영화에 나와가지고 그래요? 그거 입은 사람이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입는 건데 저는 패딩 저도 있긴 있는데 그 얼마짜리인지도 모르는 거 지금 몇 년간 잘 입고 있거든요. 그 털도 삐져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시간 또 지나면. 이 얘기하면 또 저 꼰대 아저씨라고 그럴까 봐. 그리고 너무 비싼 패딩은 때탈까봐 오히려 안 입게 되거든요. 정말 막 입을 수 있는 따뜻한 패딩 하나면 될 텐데. 근데 자 처음으로 그럼 돌아가서 대체 이런 콘텐츠는 왜 제작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해당 사이트 측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품 성능이나 가격 등의 그 스펙을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고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근데 이와 같은 계급도에 좀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도 있다. 이런 얘기에는 사회성이나 어떤 뭐 의도를 갖고 제작한 콘텐츠가 아니다. 단순히 직관적으로 성능의 우열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유머 콘텐츠였다. 재미있는 게시물 정도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시물이 아니고 지금 이게 계급도가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렇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맞아요. 미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확산되고 있는 이유 한번 알아보죠.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라는 게 있고 이 돈에 의해서 자본이 어느 정도의 큰 기준이 되는 것 때문이기도 한데 그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령 일단 이제 매블런이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매블런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자신의 존재를 차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허영심, 과시 소비를 한다. 뭐 이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매블런 효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강도가 훨씬 세진 거고요. 과거에는 저 인정 욕구, 과시 욕구도 좀 어울림이라는 기준, 뭐 너가 더 멋져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 돈, 그러니까 가격으로 딱 줄을 세우게 되는 극단적인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바로 이거를 또 명품이라든가 고가 브랜드 기업은 더 파고든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 옷, 또 명품 시계, 요즘 명품 차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쌀수록 더 나는 돋보인다. 라는 것들이 반영된 소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죽하면 차도 승차감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차감을 따진다 그러잖아요. 내릴 때. 내릴 때 사람들이 날 보는 시선. 그것 때문에 차를 구입한대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MZ세대의 등장과 함께 좀 더 불을 지폈다. 이게 좀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MZ세대의 가장 큰 화두가 공정성이잖아요. 이제 공정성이 좀 묘하게 명품 소비로 간 건데 이런 겁니다. 왜 나는 못 입고 저 사람은 쟤는 입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입어야 되니까 누구나 다 소비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고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판단을 할 때 나는 이 사람이 이쁜데 혹은 저 사람이 멋진데 라는 건 주관적이잖아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쌀수록 더 몰리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도 함께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인증샷 문화입니다. 네. 옛날에는 입어도 주변에 뭐 밖에는 자랑을 못하는데 이제 SNS를 통해 그래서 가지고 올리니, 전국 전 세계로 이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비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 과시효과가 이렇게 또 요즘 젊은 MZ 세대와 맞물려서 극한의 소비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계급도까지 가니까 네. 어떤 친구들은 이런 걸 입으면 우쭐하는 거고 어떤 맞아요. 친구들은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숙이고 막 이러는 건데 이건 참 안 좋은데 이런 걸 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또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그 명품 온라인 플랫폼 자료에 의하면요. 지난해 명품 구매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구매 건수 증가율이 67%. 가장 높았습니다. 20대와 30대도 63%, 그다음에 48% 증가했는데 20, 30대 명품 소비가 증가한 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외식 제대로 못하죠. 취미 활동 못하죠. 여행도 못 가니까 거기에 대한 쌓인 불만을 보상심리, 일종의 보상심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대 명품 소비는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예인이 내가 좋아하는 조인성 씨가 코딱히 입고 있어. 맞아. 그거 입어야 돼, 또. 따라 입고 싶어. 나 저거 신고 싶어. 이런 뭐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 모방 심리가 있지 않나. 저런 계급들을 통해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죠. 루저가 되고 싶지 않고 또 동질감을 얻으려는 그런 욕구가 이렇게 명품 패딩, 신발 이런 구입 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탑 연예인들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아? 아, 맞아요. 그들은 사도 되죠. 네. 돈을 그렇게 버니까. 많이 근데 벌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생 때만 해도 그냥 엄마가 사다 주는 옷 입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다르대요. 그 아이들이 명품 아동 옷을 또 그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고가의 아동복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한 벌에 107만 원 하는 롱땡땡 키스 패딩이 온라인상으로 전 사이즈 매진, 솔드아웃, 품절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 40대 그 직장인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뒀는데 그 아이의 옷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대요. 패딩 하나, 요즘 유행하는 그 브랜드 패딩 하나, 운동화 샀는데 100만 원 훌쩍 넘었대요. 좀 비싼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분 말씀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 제대로 못 가다가 위도 코로나 되면서 매일 학교로 가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친구들 사이에 브랜드를 자꾸 비교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위축될까 봐 이 정도는 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위축되는 아이는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자존감을 먼저 키워줘야지 그걸 돈으로 그런 걸 사줘서 때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제 연예인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아이들 입은 거 보면 다 최 그냥 그런 거야. 명품이에요, 명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또 사고 부러우면 싶다. 지는 겁니다. 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왜 저 아이들은 이렇게 동물 모양 그려져 있고 맞아. 디즈니 만화 뭐, 캐릭터. 그런 거 입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명품 소비는 일단 누가 사줍니까? 부모가. 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MZ 세대들, 특히 80년대 후반생들이 부모가 되면서 근데 이들 세대는 본인도 굉장히 명품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명품, 고가의 아동복과 이런 것들을 소비시킨다라는 분석을 패션업계에서 내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상 부분입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계속 가까이 있고 이제 아이들의 뭐 이런 힘든 부분들을 봐서 아마 그런 것들의 보상 차원에서 이런 고가의 아동복들이 팔리지 않나 이렇게 유통업계, 패션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깜짝 놀랐던 게요. 초등학생 한 아이랑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얘기한대요. 너네 집은 전세야? 그 얘기 얼마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이게 옷까지 번진 건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 사이에서 서로 비교하고 또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키우는 자녀 수가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적다 보니까 우리 아이 최고로 키우겠다. 이런 부모의 인식이 좀 비싼 고급 브랜드의 옷을 사주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기죽을까 봐 무리해서라도 비싼 옷을 사주는 이런 부모들의 이 소비 형태가 과연 아이들에게 지금 가치관이 막 형성될 그 시기잖아요. 이때 부모들의 그 부모 소비 선택이 과연 제대로 좋은 방법인 것인지 전문가들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으니까 막내가. 근데 요즘 애들은 또 아저씨 이렇게 안 하더라고. 그럼 뭐라고요? 태호 아빠 이래.
아, 정말요? 저한테 아, 물어보는데 그래요? 태호 아빠 돈 많이 벌어요? 어머. 그래서 내가 당황했어요. 방송 매일 나오니까 하루에 얼마면 많이 벌겠네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연예인들 돈 많이 번다고는 알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줄 아나 봐. 태호 아빠. 태호 아빠. 깜짝 놀랐는데. 부인이 부른 줄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비싸면 사람들이 사기가 좀 꺼려지고 좀 싸면 사고 이러는데 이거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명품 비싸면 팔린다고. 그렇죠. 옛날 문화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멋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기준. 그래서 뭐 수림 씨한테도 수림 씨는 아무거나 걸쳐도 다 명품이야.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요. 모든 건 가격 하나로 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더 멋지게 되려면 가격이 비쌀수록 희소성이 되고 경제적 우월감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샷땡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더 올릴수록 더 수요는 따라붙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화가 나는 게 유독 국내에서만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하고 가격을 더 올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싸도 팔리기 때문이에요. 각 지역마다 이런 명품사들은 가격 결정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려도 계속 많이 팔려서 그런 거고요. 샷땡 같은 경우에 올해만 4번 260만 원가량 올려서 이제 핸드백 평균 가격이 1,000만 원대거든요. 그래도 팔립니다. 그러니까 또 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명품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좋은. 그럼요. 그냥 대를 물려서 사용해도 되는 그런 게 명품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냥 비싼 거 이게 명품으로 통칭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건 사고 24시 오늘의 주제는요. 18년 전에도 강도살인 저지른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입니다. 혹시 원한이나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사죄의 마음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시신 6일을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연쇄살인범 권재찬. 그가 18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강도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만 52세 남성 권재찬. 지난주에 이제 경찰이 신상 공개를 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워낙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신상 공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이제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강도살인 그리고 살인 그다음에 사체유기 혐의로 이제 권재찬을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얼굴이 드러났는데 지금 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상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 후드를 머리에 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사실 걸어 내려오는 모습에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으려고 이 모자까지 이렇게 밑에 깊게 눌러 쓰는 모습까지 보여서 사실 신상 공개의 효과성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신상 공개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동의했다. 이러면 사건이 얼마나 참혹했던 건지 알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피해자 권재찬은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피해 여성을 목을 졸라 살해를 합니다. 이때 당시 이 50대 여성은요, 사업가로 알려져 있고, 이제 둘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사이로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를 보면은 이 사건 범행 날 오후에 이제 딸이 실종 신고를 합니다. 엄마에 대해서. 그러면서 가족들 진술이, 이 전날에 아침에 엄마가 나갔는데 아침 오전 6시 반에 본 게 마지막이다. 그 이후에 엄마가 연락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실종 신고를 한 게 수사에 착수에 발단이 된 거고요. 수사를 해보니까 뭔가 강력범죄 정황이 드러났고 그래서 경찰이 주변인들을 수사하다가 이 권재찬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를 긴급 체포하는데 긴급 체포가 돼서 1시간 만에 권재찬의 자백을 통해서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서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권재찬은 여성의 그 시신 유기를 도운 50대 지인도 살해해서 유기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모습이 보여서 네. 아침에 참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지만 아까 저 여성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여성 살해하는 현장에는 공범이 없었어요. 공범이 없었는데 여성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공범을 불러서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권재찬이 의도적으로 공범을 불렀는 듯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 보면 권재찬이 제일 처음에 누가 이 피해 여성을 죽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경찰에서는 이 공범이 죽였다. 그러니까 공범에게 뭔가 덮어 씌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공범을 그렇게 불렀고 사실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도 공범이 일정 부분 돈을 인출을 해요. 그러니까 권재찬이 인출하는 게 아니라 공범이 인출하니까 공범이 죽이고 공범이 그 돈을 인출했다라는 스토리를 만들고 싶었다는 점이 보이는데 제일 처음에 권재찬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공범도 내가 살해해서 어랑리에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경찰에서 이야기하고 정말 어랑리에 쫙 가보니까 진짜 그 사체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 왜 이렇게 공범까지 너를 도우려는 공범까지 살해했냐 이러니까 아까 그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범이 나도 돈 좀 줘. 같이 내가 도왔는데 돈이 좀 나한테도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권재찬 안 된다. 난 너에게 돈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공범이 그럼 너 신고할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신고 때문에 죽였다고 하는데 지금 앞에 있는 진술은 제가 봤을 때 약간 허위인 진술인 것 같고 결국은 이 공범을 이 범행의 어떤 진범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범을 의도적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의 범행 동기는 어떤 겁니까? 예, 처음에는 이 권재찬이요. 내가 그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후에 보니까 이 여성이 돈이 많다는 거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여성을 살해한 다음에 이 여성의 신용카드를 빼앗아서 현금 450만 원 인출을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1,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뺐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금전적인 의도,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공범도 살해를 했는데 그 살해가 결국에는 이 공범이 나 이 범행에 대해서 경찰한테 신고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범까지 살해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처음 경찰 조사했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건 우발적인 범죄다. 처음부터 내가 뭐 금품이나 돈을 빼앗을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강력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사적 표현. 옛날에는 심신미약을 많이 주장했거든요. 근데 심신미약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 우발적으로 범행했어요. 전 계획적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게 법원 안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게 장량감경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건 장량감경 사유가 안 되지만 우발적으로 내가 욱해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면 장량감경을 받기 위한 것이고 또 계획적인 범행이 되면 우리 양형 기준에 가중사유로 가는 거니까 이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사 내용을 제가 조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이 피해 여성 몸 안에서 범행과 관련된 약물이 몸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물을 사용했다는 거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보여서 사실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지만 경찰 수사, 검찰 수사에도 그렇지만 피의자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의 주장이에요. 피의자는 당연히 우발적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검찰과 경찰은 이러한 피의자의 주장에 어떤 찬착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말 무참한 사람의 생명을 두 명의 생명을 무참하게 빼앗아 갔다면 이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범죄 정황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공범도 살해했단 말이에요. 예. 공범을 살해한 것도 계획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야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우발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죽였어 라고 하는데 앞뒤의 스토리를 보면 공범이 무엇인가 이 범행에 가담하고 가담한 그 공범이 진범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권재찬 앞에 강도살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강도살인이 저질러진 그 앞쪽 범행에서도 내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내 공범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재판정에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항소심에서 받아들이는 바람에 형이 감경이 되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스토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이지 않고 공범이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공범을 끌어들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혐의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찰이 그냥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공범을 진범으로 만들려는
의도해서 이렇게 끌어들인 게 아닌가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양파라고 하죠. 까도 그렇죠. 계속 뭐가 더 나오는데요. 권재찬 같은 경우는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던 중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또 드러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의김이나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고 할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던 중에 이런 끔찍한 강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절도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요. 지난 5월과 8월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그곳에 놓여있던 전선을 훔쳐서 달아난 그런 혐의인데요. 이걸로 지난달에 첫 번째 공판까지 했고 두 번째 공판을 앞둔 이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살인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요. 네, 네. 뭐 사실 이제 전과 기록이 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색하지만 흔히 말해서 이렇게 경범죄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잡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폭행 전과가 뭐 10번, 뭐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물건 그냥 가지고 온 점유이탈물 횡령, 뭐 그냥 편의점에서 이렇게 물건 가지고 온 절도 이런 게 전과 기록이 많은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권재찬 하나하나 범죄가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1992년에 그게 20세 초반이거든요. 92년에 강도상해죄를 저질러요. 강도상해라는 거는 절도는 이렇게 모르게 들어가서 물건 싹 이렇게 가져 나오는 건데 강도는 대놓고 패는 거거든요. 대놓고 패서 그 폭행도 반항이 억압될 정도, 저항이 완전히 안 될 정도까지 폭행을 해서 재물을 강취하고 강취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게 만들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이걸로 6년을 받아요. 6년형을 받으면 92년에 6년을 받으면 98년이잖아요. 출소하자마자 이제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게 특수, 강도, 강간이라는 범죄인데 이 특수라는 의미가 2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기록을 다 못 봐서 모르겠지만 하나는 흉기를 조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흉기나 2인 이상이 어떤 그 당시에 강간죄는 피해자가 지금은 사람이지만 그 당시는 여성이었거든요.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잖아요. 성폭행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성으로부터 여성이 가지고 있는 금품을 지금 강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범죄잖아요. 그리고 방금 출소하자마자 특수 강도 강간이면 앞에 강도, 뒤에 강도가 같은 동종이고 누범정가가 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진짜 얼척없게 징역 5년을 선 거예요. 그러면 앞에 6년이고 뒤에 5년이면 이게 뭐냐 이런 분명히 누범의 동종전과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도대체 법원이 뭘 했을까? 물론 뭐 판사님께서 잘 들여다보고 하셨겠지만 그냥 바깥에서 훈수두는 입장에서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동종전과가 있고 그게 누범기간인데 그것도 특수강도 강간인데 5년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에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게 5년이면 5년 후에 나오자마자 3개월 만에 또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 살인 저지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순간 3년 지난 상태에서 2명의 생명을 또 빼앗는 강도 살인 그리고 또 하나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전에도 살인 전력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요. 정말로 범죄 전력을 보면요.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범죄 경력 조회를 보면 그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강도나 살인 이러면 폭력 전과대로 되는데 이분을 보면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98년도에 특수강도 강간으로 징역 5년 선고받고 2002년 10월에 출소를 합니다. 근데 출소된 지 만 1년이 되기도 전에 2003년에 전당포를 운영하던 그 60대 남성을요, 흉기를 이용해, 둔기를 이용해서 살해를 합니다. 정말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요, 고작 현금 수표 합해서 32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일본으로 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체포가 됐는데 어찌됐든 이 사건으로 총 5개의 혐의를 받았고 그 5개의 혐의로요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감형이 됩니다. 그래서 총으로 생각하면 총 15년간 복역을 하다가 2018년도에 출소를 하고요. 출소 후에는 별다른 직업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살인 사건도 이게 뭐 사전에 계획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전당포를 권재찬이가 평소에 많이 다녔던 전당포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 나이든 60대 남성이 혼자서 운영하는 곳이구나. 이건 범행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날에도요. 정말
그 저당을 잡혀놓은 그 귀금속을 찾으러 간다는 그런 빌미로 해서 그 전당포 안에 들어가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를 내려쳐서요. 뇌출혈로 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행으로 취득한 게 겨우 32만 원인데 이 사람이 밀항을 했잖아요. 밀항 브로커한테 얼마를 줬는지 아세요? 얼마요? 55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다가 2심에서 이제 징역 15년형으로 감형이 됐고요. 형을 마치고 풀려난 뒤에 또다시 살인 저질러서 또 2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무기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냥 거기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또 살인을 저질렀는데 18년 전에 감형이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실 뭐 저도 같은 뭐 변호사님이나 저나 같은 법조인이라서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은 굉장히 자제해야 되지만 판결에 대한 비판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엄혹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재찬이 지금 밀항 갔다가 잡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일본에 딱 잡혀 들어와서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그 강도 살인을 2명이 했는가 봐요. 한 사람이 공범이 있는데 권재찬 내가 죽이지 않고 저 공범이 죽였어. 라고 법정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항소심 법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무기형을 선고하는데 주저하게 된다. 그러면서 다소 형을 감경하겠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밀항 가서 도망갔는 사람이 법정에 와서 내가 죽이지 않고 저 사람이 죽였다는 말에 왜 신빙성을 두는지를 잘 모르겠고 이게 첫 번째고 도망갔으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갔겠죠. 그쵸. 두 번째 판사 개인의 마음의 주저함은 양형 판단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게 뭔가 감경하거나 장량 감경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지 판사 마음에 주저한다? 내가 주저하고 싶다? 이건 아닌 듯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 강도, 또 강도 강간, 그 다음에 강도 살인이잖아요. 똑같은 강도가 3번이나 같은 동종종과에 전부 다 누범 기간이었는데 이게 감경되는 이유, 저는 진짜 뭐 기고문에도 적었지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요. 이렇게 재범의 위험률이 높은 출소자가 아무 제약 없이 거리를 활보한다?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 감경을 받고 그리고 나왔어. 그리고 19, 20, 21, 3년 만에 이런 끔찍한 일을 또 저질렀단 말이에요. 아니, 재범 사건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0년 8월에요. 일명 신정동 옥탑방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30대 남성 윤 씨가요. 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한 다세대 건물에 침입해서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정말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가관인 게요. 왜 죽였냐라고 하니까 단란한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싫어서 그게 화가 나서 내가 죽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당시에 윤 씨는 그 14년간 복역 생활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개월 정도 남짓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뭔가 제대로 안 풀려가는 것 같고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배회하다가 어디선가 가족들이 화목하게 얘기 나누고 웃음소리 이렇게 웃는 모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소리가 나나 하고 찾아가 봤더니 그 옥탑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옥탑방에서 그 일가족 발견하고 모두 살해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국민들이 정말 놀랐던 게 이렇게 14년 동안 복역 생활하고 나온 이 사람이요. 그 관내의 특수범죄자 관리 대상에 이름조차 올라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들이 이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네, 또 2015년도에 트렁크 살인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아산시 한 대형마트에서요. 그 30대 여성을 이 전과 22범인 김일곤이 납치를 한 다음에 무참히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보니까 1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전과 22범을 저지를 정도로 이런 생활을 했는데 이 수감 생활이 그에게는 전혀 교화에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오히려 범행 수법을 더욱더 지능적이고 잔혹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경찰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추적을 해도 워낙 전과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는데 도가트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 명의로 개통할 필요가 없는 10,000원짜리 선불폰을 이용해서 경찰의 추적망도 피하고 이렇게 고도화된 그런 지능 방법, 범죄 방법을 고안해내서 실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 출소자 4명 가운데 1명이 3년 이내에 재수감되는 재복용률이
25%에 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사실 뭐 전자발찌를 채울 수도 있고 보호 관찰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강력범죄 출소자 등급을 매겨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조금 더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보호수용 제도가 도로든 아니면 낮에는 바깥에 있다가 저녁에는 어떤 시설 내에 도로든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이들의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적 처우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세상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끔찍한 범죄 그리고 이게 재범이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불안해집니다. 그럼요. 불안하지 않게 국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건 사고 24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미세먼지 좀 조심하셔야죠. 네, 오늘 미세먼지가 극성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꼭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또 오늘 내리는 비는 오후 중에 또 대부분 그친다고 합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